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금리,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장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장에 빈 부재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버렸죠.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에 채우고 있으나 없으나 안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벌써 네 번째입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해가지고 0.25%씩 올리는 거를 베이비 스텝, 그리고 0.5% 이상 올리는 거를 빅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 8월부터 그 전에는 0.5% 제로금리였어요. 0%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2021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75%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1%로 올려버리고, 또 그 다음에 0.25 또 올려갖고 1.25가 돼버렸는데, 이번에 1.5%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시중금리가 0.5%대는 2%대였단 말이에요. 2%, 3%대. 근데 이것도 1금융권에서나 그렇지,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이나 막 이렇게 이런 데서는 그 퍼센트로는 될 수가 없고 4%였죠. 그때도 3%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주 적게 잡아서 시중금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자, 빌려줬을 때의 대출이자가 2%였단 말이에요. 2%. 0.5%일 때 2% 시중금리가 그렇게 갔는데, 0.75가 되기도 전에 미리 3%, 4%대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 5%대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갖고 지금 벌써 6%대, 6%, 8%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주택을 살 때는 30년 중금리입니다. 30년이에요. 30년. 근데 이게 이 복리의 효과, 또 뭐 이자율의 의미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 3%, 4% 뭐 별 차이 안 나 보이죠? 근데 이게 돈의 마술인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2%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왜 그냥 2%대다 30년 동안이다. 그러면은 1.6배만 갚으면 됩니다. 1억 빌렸을 때 1억 6천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그러면 6천만 원을 3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1억 6천을 총 나누어서 내는 것이에요. 1.6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빌린 1억에 대해서 1억 6천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 4%다. 그럼 2.2배가 돼요. 2억 2천을 갚아야 됩니다. 1억을 빌리면 3, 4%만 돼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5%다. 그럼 2.5배예요. 2억 5천을 갚아야 돼. 총 갚아야 되는 액수가. 근데 5%, 6%다. 그럼 2.8배를 갚아야 됩니다. 2억 8천이 돼버려요. 총 갚아야 되는 액수가요. 근데 이제 8% 갔다. 이제 8%. 그러면 1억 6천에 2배가 넘어버리죠, 이제. 8%. 그러면 38은 24 해가지고 원금의 3.4배, 3억 4천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요렇게 돼버리면 원금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선 1.6배만 갚으면 됐지, 여기가 3.4배야. 그럼 3배, 1억 빌렸는데 말하자면 3억 갚어. 2억이 이자고 1억이 원금이야. 3억 갚어. 요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몇 퍼센트 올라가고 뭐 얼마 안 되겠지? 근데 이게 시납으로 스멀스멀 달달이 그거를 합치잖아요. 따따블이 돼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거 3%, 4%까지 올라갈 거예요. 기준금리 자체가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3%, 4%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대 올 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12%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축은행에서 6%짜리 예금 금리를 주겠다라고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1년 전에 제가 이민년은 저승사자다. 검은 사자. 검은 범이라는 것은 저승사자를 의미한다. 물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 이것이 맞냐, 뭐 달러를 사야 되냐, 집을 사야 되냐, 현찰로 갖고 왔어야 되냐,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있어봐요. 안 급해요. 현찰이 가장 귀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안 급합니다. 자, 왜 미국 연준에서 5월달에 FOMC 이제 시작하잖아요. 미 연준에서 그 은행장들, 대장들 모여갖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0.5%씩 빅스텝을 받기로 매파가 6, 7회 정도 인상하겠다. 근데 비둘기파는, 그러니까 최소 비둘기파는 3, 4회 하겠다. 2, 3회, 3회 정도 하겠다. 해야 되지 않겠냐? 요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3회는 그냥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뿐만 아니고 개발도상국, 선진국들, 뭐 캐나다, 영국, 뭐 이렇게 0.25%였던 애들 있잖아요. 그 선진국 부류들, 뭐 네덜란드고 뭐시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물가, 오일 값이 1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2달만 연장되면 개도국 80개국 정도는 쓰나미처럼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선진국 차례입니다. 왜냐면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도미노처럼 한쪽에서 쓰러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결을 타고 전부 다 휩쓸고 나면 우리나라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1인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금리 인상, 제가 8대2 법칙이라고 했죠. 80%는 다 인상하고 있어. 근데 올리지 않거나 내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나라야? 우리보다 먼저 두드러 맞은 20%예요. 이 0.5%일 때 두드러 맞은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9%, 10% 가던 애들, 5%, 10%, 15% 막 가던 애들, 걔네들은 내리는 거예요. 먼저 겪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저기 할 데가 없어서 내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잘 나가고 있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4% 정도 나왔죠. 이번 달에 발표한 게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만들 때,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 물가 지수입니다. 그것이 원래 평균 2, 3% 정도 갔었습니다. 계속 한 10년, 20년 동안 그 리먼 사태나 뭐 그때 IMF 왔을 때 그때 상황 말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2%, 3%대로 안정적이었는데 그 8.4% 갑자기 치솟아 올라버렸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라버렸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얘네들이 이만큼으로 만들었어. 8.4% 오른 값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득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10% 이상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이득을 안 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와 공급과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공급과는 원래 30%, 소비자가 사는 거는 1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에서 우리가 직접 겪는 거, 자, 배가 원래 4개에 10,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2개에 10,000원입니다. 100% 폭등인 것입니다. 근데 기름값이고,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그 치킨 만드는 식물성 기름이고 뭐시고 치킨값 엄청 올라집니다. 그리고 오일로 생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과일, 오일 떼야 됩니다. 연료 떼가지고 걔들을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도 하고요. 전부 다 오일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들어가요. 전부 다요. 근데 지금 오일 값이 100달러다. 배럴당.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100%, 200%다 폭등하게 됐어요. 하다못해 물고기도 못 잡아요. 이제 물고기 값도 막 올라가죠. 왜냐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배를 못 띄워, 못 잡아. 이제 못 잡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못 돌립니다. 그러면 과일값, 채소값, 야채값, 물고기 바다 물고기 값 모두 다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간 게 너무 많죠. 순차적으로 전부 다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빡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씩 빡 왜 팝콘 튀기는 거 보면은 걔네가 동시에 팍 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두 놈이 퍽 터지고 한두 놈이 퍽 터지고 퍽 거다가 바바바바바바 해갖고 다 터지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고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두 가지를 보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모든 국민이 납입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물가는 상승했어.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만드는 재료값이 너무나 비싸졌어. 그러면은 막 만들어도 이제 2배로 팔아야 돼. 근데 소비력은 오히려 줄였어. 국민들의 소비력은 이자 납입 아니라고. 분양 그 아파트 그거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3억짜리 6억 됐다고. 거기 전부 다 분양 다 받아 거기다 집어넣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집 하나 산이라고. 그리고 이제 배포가 커져가지고 내가 1억 5천이었는데 재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집값이 3억이 되는 바람에 왔다 1억 5천이 그냥 2배로 그냥 뻥튀기 돼버렸으니까 3억짜리 내가 3억 갖고 있으니까 3억 갖고 있으니까 6억짜리 사야지. 3억 빚내가지고 그렇게 다 한 단계씩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물린 거예요. 근데 물가는 상승됐지 소비력은 오히려 떨어졌지. 그러면 이제 팔지를 못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원재료는 비싸고 팔지를 못하게 돼요. 소비력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산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일자리를 잃어요. 기업이 도산했으니까 실업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력이 더 떨어지죠? 기업은 줄줄이 망하죠? 그럼 도미노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이는 것이죠. 근데 금리를 동결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에다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금융권에다 저축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3금융권에다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위험한 데다가. 회수할란가도 모르는데. 자, 이자는 많이 주긴 주지. 그지만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3금융권은. 자, 그런데 미국,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를 더 많이 준다. 빅스텝을 2번만 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똑같다. 금리가 우리나라랑 저쪽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들 있잖아요.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그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전부 다 갈아타게 합니다. 그러면은 외화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IMF 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갚을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이 제일 싼 값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누가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IMF 때는 부동산 값이 헐값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다가 헐값에다가 다 넘겨야 돼. 빚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총 맞아 죽는 것이고
금리를 동결하고 안 올렸다. 그럼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똑같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차라리 총 맞아 죽겠다. 아니면 나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겠다. 선택할 수가 없는 입장이야. 요렇게도 못 되고 저렇게도 못 해.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은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그 격암유록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1000가구 중에 한 자손이 살아날까 말까 한다. 요런 구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가구 중에 999가구는 지금 여기에 물려가지고 지금 거의 다 거지가 되는 상황이고 한 가구나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한 가구가 살아나는 0.01%죠. 1%나 살아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실질적인 목숨을 잃어서가 아니라 거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예. 소두무족이라는 그 말 자체도 밑바닥이 없어. 밑바닥은 아예 없고 전부 다 몸통인데 그게 다 밑바닥이야. 90%.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다른 이 먼저 한방 쳐맞은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6, 7%만 잘 사는 부류고 94% 내지 96%가 빈민층이란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소두무족이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부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그 상황은 이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텨라. 저승사자한테 가지 않게끔 그냥 버텨야 된다. 돈 한 푼 한 푼을 그냥 막 물 쓰듯이 그냥 쉽게 이거 모아서 뭐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쓸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겠구나 요런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빚에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작년 초반서부터 이 얘기를 했더니 전혀 24년부터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 미국 연준에서 24년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어쩐다. 아니 당신이 눈치채면 그때 왜 하냐고. 당신 눈치 안 채게 당신을 속여서 빼먹어야 되는데 당신 눈치챌 때까지 그거를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안 그래요? 안 잡히지. 그렇게 하면 그중에 물고기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속여서 너가 모르는 사이에 얼렁 둔갑시켜가지고 싹 다 해. 그냥 허고 빠진 거 이미.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욕을 겁나게 얻어먹었어요. 그래갖고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근데 일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뭐 주식이 폭등할 거라느니 한방 대박 칠 거라느니 대한민국이 막 1등 세계 국민이 돼가지고 막 그냥 정말 잘 된다느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하나 봐. 그 말들은 엄청 잘 들어. 못 맞춘 거잖아 그게.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같이 맷집이 센 사람들 어차피 내가 얘기해봐야 말귀 알아듣는 거 1%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자산 그냥 그대로 지키시고 빚내지 마시고 그냥 지켜서 이 상황을 계속 밟아가면 이제 한 2년 지나보세요. 부동산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값이 엄청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연말로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건설업체들도 자재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계속 무너지고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게 흑자도산이에요. 만들어도 팔수록 적자가 납니다. 왜냐면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흑자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중합시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 물립니다. 여기서는 조금만 더. 제가 이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저는 가장 싸게 아파트를 샀어요. 이 아파트를. 지금 한 1000에서 150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 살 때, 재작년 12월이니까, 재작년 12월에 샀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최고 싸게 샀어요. 최고는 아니라도 두 번째 최고로 싸게 샀어요. 근데 벌써 지금 한 1500 이상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도요. 20년 됐는데도요. 근데 그 2년이 안 됐어. 아직. 팔도 못이야. 나를 딱 묶어놨어. 이제 답답하죠, 나는. 빨리 나가고 싶다. 답답하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땅 좀 밟고 싶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팔으려면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그 전입신고를 4월 달에 한 거예요. 천천히. 내 집인데 뭐 전입신고 뭐 늦게 오면 뭐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 집을 팔으려면 2년이 딱 지나야 하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내가 어쨌든 2년 동안은 묶인단 말이에요. 내년 4월까지는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집값이 팍 폭락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딱 이 집을 팔 수 있을 그 무렵이 됐을 때 찬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요 놈을 넘기고 조금 싼 가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맞물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찬찬히 그냥 공부만 합시다. 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